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우렁찹니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4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이 여왕벌 누나의 홈그라운드 카페 호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는 꼽살이다. 오늘 웃띠리 안 보이고요. 아리따운 여성 띨띠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띨띠리라고 소개했지만 띨해 보이지는 않는. 예, 이분은 우리 낙곱살에 여러 번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따로 소개하지 않고 인사부터 올립니다. 우리 선띠리. 안녕하세요. 선띠리 선대인입니다. 와! 나 혼자. 누나 혼자 환영합니다. 우띠리는 오늘 왜 안 온지 우리 선띠리가 알고 있나? 요즘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아니고요. 저기 형수가 둘째를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아까 조산기 보인다고 지난번에 약간 그랬잖아. 조산기가 좀 있어서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우띠리 형님이 가정일에 좀 조심하고 많이 이렇게 있구나. 시간을 써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예, 좀 뭐 그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한 2차례 정도는 우띠리 형님 없이 우리가 좀 방송을 그래야 되는구나. 아유. 근데 우띠리 형님 없으니까 좋네요. 그래, 너를 예. 디스하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물 만난 것 같아. 아직은 물을 본격적으로 안 보여줬고요. 좀 이따가 나오시겠지만 정식으로 소개하겠지만 아리따운 여성분이 옆에 계시니까 예. 우띠리 형님 완전히 빼고 갈까? 그래. 조산 국가를 위해서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조산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산 빨리 나오는 건데 그것도 운명이지 뭐. 그죠? 우리 선띠리는 올가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제 밤으로는 추워 여기는.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별도로 강연하고 교육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역시 사업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알찬 강의들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획 강좌도 마련하고 있고 또 11월 초쯤에는 저희 이제 강연 교육 사업 론칭 알리면서 한국 사회의 정말 좀 뛰어난 지식인들 또 실천가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국 사회 진로 또 한국 경제 진로 이런 걸 이제 좀 같이 고민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강연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바쁘게 살고 있네. 좋네. 누나는 여기 농촌에 있다 보니까 벌써 벼가 익어가요? 누렇게 익어가고. 네. 야, 이게 9월 1일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이 9월 1일인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벼가 안 익거든? 그렇죠. 근데 네. 추석이 빨리 온다고 벼도 아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봐. 야, 네. 희한하더라고요. 날이. 네. 예. 내내 하는데 지금 이제 궁금해하지. 저 여자분이 누구지? 저 띨띨이는 누굴까? 궁금해하게. 그렇게 좀 여지를 두면서 우리 용띠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큰애가
참여정부 때 태어났고요. 둘째가 이명박 정부 때 태어났고 셋째가 박근혜 정부 때 태어났습니다. 우선 정권내마다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 세월호 국면에서 드러났듯이 이 정권의 무능과 부조리함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넷째를 갖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넷째가 태어나면 또 정권이 바뀔 테니까 해서 밤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누님 어떡하죠? 야, 니네 문 잠긴 거를 누나한테 얘기를 하면 누나가 어떻게 빗장을 풀어주니?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죠. 예.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여성 띨띨이 오늘의 노른자. 오늘의 노른자. 그것도 유정란. 이렇게 웃고 계셨던 네. 이분.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님, 제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틸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가을에 이제 가을입니다, 정말. 네, 저 사실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빛 문서를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회 앞에서 태우면은 경찰들이 막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태우지는 못하고 찢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아니 왜 집 문서를 빛 문서요. 나는 집 문서로 오는데 네네. 빛 문서를 왜 태우고 찢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해 연체된 채권을 굉장히 빛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빚 문서를 채권을 사서요. 추심하는 게 아니라 태우고 있습니다. 빚을 없애는. 네네, 빚 없애는. 궁금하네요, 정말. 그래서 가을에도 아마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 누나, 수락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파리 시대야 우딜 세금 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 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현재 전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살고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산 면책된 채권까지 다시 사들여서 추심을 하는 이런 일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10년 넘은 채권이 사람은 죽어도 채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10년이 넘은 채권조차도 다시 살아서 끝까지 추심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하고 이인영 의원실에서는 이런 빚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이 죽어가고 빚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자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사회,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제도들이 지나치게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로 현행 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도 동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민법에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이 기업 간의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법률 서비스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어도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채권들의 매매에도 또 횟수 제한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보 이런 것과 같은 일정한 규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나는 꼽사리다 호미 14회 부채 문제 그리고 부채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켜주는 프로젝트. 아까 잠깐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롤링 주빌리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틸님이 이 프로젝트 주도하고 계시죠? 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년 더 어려워. 네, 그렇죠. 네, 롤링 주빌리도 굉장히 낯선 그 영어 단어인데, 네. 한마디로. 주빌리는 희년. 네,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목사는 아니고, 네. 목사 아들인데. 네. 40년마다 한 번씩, 억울하고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방을 선포하는. 50년. 50년. 네. 언제 50년으로 들었나?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억울한 분들한테 해방을 선포한다. 무엇이 억울한 분들? 일단 이게 작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팀이 이 운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 모금 7억을 모아서 네. 그 부채 155억 원을 소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5억 원의 채권을 이렇게 태워버리려면 155억 원이 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7억 원으로 155억 원어치 채권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흔히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애초에 채권자인 은행이나 그 카드사들이 그 빚을 사실 반드시 받아내려고 별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반드시 받으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갚아야 된다.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쉽게 포기하더라. 어허. 대부업체에 그것도 헐값에 팔아버리더라. 그래서 손실 처리를 하고 대부업체에 파는데, 보니까 미국은 5% 가격에 이게 거래가 막 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5%에 파는데 대부업체가 5%에 사서 일부는 추심하고 또 일부는 남겨요. 네. 남겨서 회수가 안 되는 건 또 다른 대부업체에 파는데 그렇게 계속 팔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예. 그렇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네. 예, 그 채권자가 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사서 추심하지 않고 아예 파기해버리는 그런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점차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지금 빚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계부채 없는 가정이 없을 테니까 일단 우리 손띠리는 네. 경제학자니까 가계부채 없을 것 같기도 해. 부자라며 니네 집이. 저 언제 부자라고 했어요? 과수원도 하고 지난번에도 부자라고 네가 그러던 것 같았는데. 그건 우띠리 형님이 하도 잘난 척해서. 그래? 내가 그냥 옆에서 잠깐. 나도 먹고는 산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거죠. 뭐. 가계부채 있어 그러면? 근데 빚이 제가 어느 정도?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도 대체로 은행 일치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부채를 져본 적이 없어요. 7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부채는 제로고요. 뭐 현금 제가 많이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금성 자산도 꽤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빚이 없으니까 사실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그게 뭐 액수가 설사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늘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뭘 생활비를 아껴야 된다. 또 어쩌다 소득이 좀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부채가 없는 구조를 만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지금 현금성 자산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금땡이 뭐 이런 거야? 뭐야? 금땡이도 최근에는 사실 이제 뭐 투기 자산처럼 변해서 현금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은행에 뭐 저축을 많이 해두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구나. 네. 그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구나. 뭐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바로 좀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바로 정도는. 바꿀 수 있는 네. 거 뭐야? 금땡이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네. 아 그래? 네, 대충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니, 너무 우리가 알려하지 좀- 마세요. 아니, 다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놓고 네. 땅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니까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하면서 뭐 네.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안 근데 그러면 그게 가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요.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달리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걸 사실 그렇구나. 이제 제 대표님. 예, 재영경 대표께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야인데 뭐 오늘도 사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좀 얘기. 나누면 좋을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용띠리는 빚이 있어? 예, 제가 우리 선대인 우석훈 이 두 분을 만나기 전에 집을 샀는데 빚을 땡겨가지고 샀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직도 갖고 있어. 전세로 해서 살다가 쫓겨났거든요. 분풀이 때문에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샀는데 일단 저질렀네. 그 부채 중에 그 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와 연동되는 게 있고 고정되는 게 있는데 연동되는 건 싹 갚았어요. 나는 꼼수다 때 책 좀 팔아가지고 싹 갚았고 잘했네. 고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고정은. 예. 괜찮은 거죠. 형님. 그렇지. 그나마. 그나마 예. 빚을 갚았다는 게. 예. 고정금리는 뭐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갚을 때까지. 예, 그렇죠. 괜찮네. 예. 우리 그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 저 선딜 형님, 우딜 형님 만나가지고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의 그 기쁨을 할렐루야. 탕감으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정말로 우리 선띠리 우띠리가 얘기해 주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누나한테 와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을 안 샀거나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 때 이렇게 딱 원 포인트로 이렇게 도움을 준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아니 근데 대책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강남 재건축 붐을 이렇게 각종 규제 혁파 말이 좋아 규제를 뭐 혁파인데 푼다니까. 예. 그 이야기는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게 하고 나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오늘 원래 뭐 예정했던 주제는 아닌데 갑자기 그 하여튼 주제가 나왔으니까 재건축 연한 허용 연한을 이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킨다. 이 이야기가 이제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했을 때 재건축한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돈이 남는다라고 생각해야 사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있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잘 추진이 안 되는데 새로 뭐 허용 연한을 단축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이 잘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 허용 연한, 재건축 허용 연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 간단한 겁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이 뭐 최소 몇 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노후화되면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된다,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건축 허용 연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한 40년으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10년을 단축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재건축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 특히 강남뿐만 아니고 그 양천구 목동, 그다음에 우리가 왜 88 올림픽 앞두고 상계동이니 이런 노원구 쪽에 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쪽이 이제 재건축 연한 허용 대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의도는 이걸 이제 풀어줌으로 해서 뭐 재건축 붐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투기 붐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띄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오래 가진 못한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 애기 배고프대는데 피자라도 좀 사주시구려. 아 정말. 네네네.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가계부채가 늘어도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 맞아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 게 실감이 안 나냐. 성대모사를.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 예, 나 가계 목소리가- 부채가 예, 늘어나도 이 집값이 오르면 예, 가계 부채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살짝 비슷한 것 같다. 똑같은 자, 것 같은데. 예. 우리 제틸님. 이게 되게 저는 신기해요. 그렇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들마저도 이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갚다가 그것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점점 카드 대출이나 이런 이금융권 대출로 부채가 이제 악성화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담보대출 그 한도가 늘면 그만큼 사실상 이제 카드 대출, 금리가 높은 카드 대출을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니, 그러니 이자 부담이 중산층들에게는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저는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담보대출 갚기 힘들어가지고 카드대출이 늘었다니까요. 근데 카드대출 이자 금리만 담보대출로 갈아타줘서 줄여준다고.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은 담보대출이든 카드대출이든 빚을 줄이는 정책, 아니면 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자율을 중산층의 그 금리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면 가계부채의 파국은 오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비약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한마디로 빚 권하는 정책이다 이건데. 근데 그게 최경환 부총리 가정은 아주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도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냥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잠깐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부채가 그동안 조금 더 없을 때보다는 더 늘어난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충격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09년 이후에 계속 그런 패턴을 반복해 왔거든요. 잠깐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그때 빚이 잠깐 늘어나고 집값이 약간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빚은 잔뜩 늘어나 있는데 자산 가치는 떨어져서 그 빚 폭탄만 점점 키우는 식으로 지금 몇 년을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폭탄 돌리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렇죠. 폭탄 돌리기인데 이게 말을 해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한심한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 안 터지면 된다라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정권 많은 임기 거 안에 아닌지. 이제 자기네들 집권하고 있을 때 뭔가 사고가 안 터지면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권 못 넘길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어저께인가 하여튼 그 뉴스를 보니까 어찌됐건 어저께인가 이런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달에 빚이 1조 2천억 원이 들었대, 가계 빚이. 1조 2천억 원이 한 달 새. 네. 제가 본 거는 1조 2천억이 아니고요. 얼마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4조 원이 늘었대요. 한 달 새? 예. 근데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8월 달은 되게 주택 대출 수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예년에 보면 8월 달에는 심지어 대출 총액이 줄어든 적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늘어나도 대략 많이 늘어나야 1조 원, 2조 원 수준에서 늘어났는데 요번에 4조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 현상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대출해라 주택 대출 규제 풀어주고 각종 이제 부동산 띄우기로 나서니까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제 이제 집값 뜨나보다 이렇게 이제 혹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까 사실 이제 조금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실제로 생활비 용도로 늘어난 한도만큼 빌려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계부채 규제를 풀어줘도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주택 거래는 조금 늘어나는데요. 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제떨이죠. 제떨이가 생각나요. 제떨이로 하든지. 괜찮네. 제떨님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나긴 해도 실제로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주택 거래 국한에서 보자면 주택을 돈이 없던 사람들이 억지로 빚내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부가 부양책을 써도 부채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하우스푸어 단계를 넘어서서 하우스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는데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모자라니까 카드비 쓰고 보험사에 빌리고 지금 좀 대부업체, 사채업체까지 이제 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아타기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한 달에만 막 4조 원씩 이렇게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빚이 많아졌을 때 빚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부터 뭐 조금씩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 뭐 할부 신용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뭐 잘 갚으면 은행에서 VIP 대접 받지만 이게 못 갚았을 때 제때 못 갚았을 때 며칠 연체되는 거 이건 봐주지만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살벌하게 독촉이 온다면서요? 요거 뭐 연체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뭐 그 며칠 봐주는 게 아니고 하루만 연체해도 독촉 전화는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무심코 그냥 통장 잔액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루 정도 연체했더니 뭐 하루에 그냥 번거로울 정도로 그 업무가 그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오더라. 이런 배신감을 느낀 뭐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한둘은 아니죠. 근데 사실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은행에서 직접 사실 채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높은 추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이상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요. 3개월 이상 연체된 걸 부실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실채권 비중이 이제 그 높아지면 감독원으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추심 전문 회사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손실 처리해서 아예 팔아버려서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팔아버리는. 근데 이제 파는 것도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대출은 좀 담보물이 있으니까 회수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런 거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특히 은행들이 출자한 6개 은행이 출자한 회사에다 팔아요. 거의 정권을. 네. 예, 거기다 파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연합자산관리 회사라고요. 그 유암코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직원이 30명인데요. 영업이익만 그 1,000억이 넘는. 오호. 예, 그래서 30명에 1,000억이 예, 엄청난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죠. 근데 여기다가 다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채권은 좀 안전하니까 회수율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팔고 있고, 근데 무담보 채권, 신용 채권 같은 거는 이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헐값에 파는데 그런 아까 그 은행에서 출자한 회사 같은 데는 좀 너무 위험한 거는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사냐면 대부업체에서. 예,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그 떨이로 많이 사갑니다. 근데 보통 담보 채권은 원래 뭐 100만 원짜리 빚이다. 그러면 한 70만 원에 팔리는데 이렇게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요런 거는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 5만 원에 예,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빚진 곳은 무슨 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점점 빚을 못 갚으면은 이거를 다른 데다 넘기고 거기서 또 넘기고 또 싼 값에 넘기고 그래서 막 여러 군데로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그 독촉하는 거는 더 극악해지는데 싸지는 거네. 그렇죠. 가격은 싸게 계속 가져가는 떨어지죠. 거네. 그 네, 사람들이.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이제 부채와 빚 독촉의 뒤에 숨어 있는 얘기들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까 하는데 부실채권 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부실채권 시장? 선띠리? 그러니까 뭐 제틀님이 이미 뭐 설명하신 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잖아요. 근데 빌려갔는데 그걸 갚지를 못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회수가 이제 도저히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건 넘기는구나. 그걸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대부업체라든지 아니면 이걸 채권 추심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뭐 그런 업체, 그다음에 이게 자산을 풀링해서 이렇게 이런 부실 채권들을 모아서 싼 값에 이제 또 다른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헐값에 넘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받아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궁금해. 1억 원짜리다. 네. 빚이다. 그럼 부실 채권으로 팔 때는 얼마에 팔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있으면은 7천만 원. 아, 담보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어쨌든 담보권을 확 실행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경매를 붙이든 뭐 하든, 그러면 회수할 수 있잖아요.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높고요. 그거는 주로 은행들이 자기네가 출자한 회사에만 거의 팔고 있고, 예. 신용은 그냥 값이고. 1억 원이면 이제 5%니까, 예, 500만 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원짜리를 7천만 원이나 500만 원에 사는데 네. 내가 이거 헐값에 채권 사들였잖아, 이 사람들이. 네. 그럼 이게 채무자한테 독촉할 때 좀 안 깎아줘요? 싸게 어차피 헐값에 산 건데. 일단 담보 채권은요.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네. 한 6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을 5억 원에, 그러니까 2차 시장으로, 채권의 2차 시장으로 입이 넘어가지고, 5억 원에 이제 팔아가지고 회수를 했죠. 예. 그럼 빚이 1억 원 남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담보물, 아파트를 딱 경매 처분해서 담보 실행을 해버리면 사실 남은 빚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추심할 수 없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원의 빚이었어도 5억 원짜리 집으로 그냥 퉁치는 건데, 근데 남은 1억 원을 우리나라는 또 추심할 수 있는데, 예, 추심할 때 보니까 1억 원을 추심하는 게 아니고요. 잔존 채무에 대해서 3억 원을 추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남은 게 1억인데 왜 3억을 추심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은 빚을 추심하는 것도 괴로운데, 억울한데, 집도 뺏겼고, 그것도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정상가로 했다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데, 급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게 빚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왜 3억이냐 그랬더니, 그 담보권 실행해서 빚을 깔 때는요, 원금부터 까지 않고, 제일 먼저 법정 비용, 그 다음에 연체이자, 예, 그리고 원금을 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원금이 이제 6억 원인데 5억을 회수했지만 법정 비용 까고 연체이자 까고 했더니 원금이 또 3억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예, 그렇게 돈을 버니까 30명에서 영업이익 1,000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섭다니까. 네. 이게 빚 권하는 사회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손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미국하고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대출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최종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 모기지 대출을 빌렸어요. 빌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주택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주택에 그냥 키를 은행에 던져주고 팔면 은행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발생한 손실은 은행이 이제 지는 거죠. 물론 뭐 조금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가는데 한국은 그게 사람한테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주택을 팔아서 이게 빚을 다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소득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차압을 하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차압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그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추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악랄한 그 상황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사실 이분이 왜 담보로 잡힌 집을 뺏겼냐면
키코를 맞아서 키코. 그 유명한. 키코를 맞아서 멀쩡한 사업체를 뺏긴 거예요. 지금 키코를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조금 네, 더. 제코가 아니라 키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율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그 파생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 환율이 유명했죠. 떨어지면 그 떨어진 부분만큼 보존해 준다. 그래서 위험을 해칭해 준다. 해서 파생 금융 상품 키코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위험은 조금 커버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은 무한대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해외에서는 이건 다 사기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 키코로 굉장히 많이 도산도 하고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법정 관리로 들어갔는데 회사 빚도 이제 개인 집을 뺏겨가면서 이렇게 사실 갚는 상황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뺏기고도 잔존채무 1억인데 3억을 주신다더라. 근데 여기서 또 더 한 번 더 간 게 이분이 그래서 개인회생을 한 거예요. 개인회생을 해서 빚 절반을 갚은 거예요. 빚 절반을 갚았는데 보니까 기업인들이 배우자를 연대보증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배우자를 이번에 3억 원 주신. 야. 그러니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편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악성 채무자 때문에 이게 고수익이다라는 거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손해 보고 있다. 왜냐하면 못 받는 돈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실제 회수율이 되게 낮아요. 이 부실채권 시장은요. 그러니까 컨택률이 한 2-3% 정도 된다 그래요. 대부업체에서는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컨택률이라는 게 하여튼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하고 연락이 닿는 연락이 닿는 게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부실채권 시장까지 흘러들어온 채무자들이 이미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그리고 빚도 졌는데 못 갚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쨌든 다른 채권자한테 계속 추심을 당하다 보니까 사회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추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도 하거든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추심을 한다면서 택시 번호판을 떼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빚을 갚는데 돈을 더 못 갚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추심도 우리나라 허용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추심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돼서 이게 직업을 잃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퇴출돼서 숨어 지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컨택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굉장히 이렇게 떨고 있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해서 돈 버시는 분 같으면 택시에서 돈 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번호판을 그냥 떼가 버리면 그건 뭐 영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돈 벌어서 갚아라가 아니고요. 주변에 네 친인척한테라도 뜯어서라도 갚아라. 그렇지.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빚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것도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사실 분수도 모르면서 과소비하고 펑펑 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으니까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있거나 아니면은 신보기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거나 파산 회생 이런 걸 진행 중인 분들이 다 해서 지금 3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서는 진짜 아무리 쥐어짜도 절대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이 114만 명. 사실 이게 카드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참여정부 시절 카드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니까 이미 대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드사들이나 이렇게 은행들이 별로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로 국민들 고통을 받든 말든. 근데 사실 빚에 대해서 분수도 모르고 썼다. 왜 한 소득이 월 15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카드를 4-5천만 원씩 썼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돈이 급한 사람은 누가 돈 빌려준다는데 어떻게 안 빌렸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카드를 4-5장 발급해주는 이런 미친 카드사들이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빚내 쓰라고 광고를 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개인한테만 괜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도덕적 해인이 온갖 이제 딱지를 붙였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금융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죠. 금융업체가 그러면 빌려줄 때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신용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저 담보의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걸 면밀히 사실 따져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조직과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추라고 사실 금융업체들이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막 이제 특히 2000년대 저 외환위기 이후부터 은행들이 이제 매출 경쟁을 하면서 무조건 막 빌려준 거죠. 그게 지금 10년을 넘어서 계속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신용카드 사태도 일어났고 뭐 지금 하우스푸어 문제도 이제 불거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금융소비자들이 계속 무분별하기만 했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금융업체 무분별하게 빌려준 금융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제재를 한번 했느냐? 그러니까 늘 책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무리하게 빌려쓴 채권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무리하게 빌려준 채무자가 훨씬 더 책임이 강한 존재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책임도 우리가 좀 물어야 된다. 그러게. 네. 근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 죄를 지어도 빚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채권은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한 5년인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 부실채권이 운동을 하게 된 게 어떤 민원을 받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10년 동안 추심이 없었대요. 10년 동안 추심이 없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대법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 오늘 당장 10,000원만 갚으면 반을 깎아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0,000원만 갚으면 이게 혹하잖아요. 그치. 10년 동안 추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늘 불안했는데 오늘 10,000원 갚으면 반을 깎아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이제 걸려오고 이거 괜찮은 거냐.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악용한 건데요. 채권자들이 대법체에서 이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있고 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소멸됐다가도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 부활 조건이 너무 쉬운 거예요. 채무자가 10,000원을 갚잖아요.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다. 그래서 부활합니다. 다시. 그러네. 예,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요. 웃긴다. 네. 야, 이건 정말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만 원 갚고 입금하는 순간 혹은 전화, 순간. 전화로 그럴게요. 갚을게요. 말하는 순간. 말하면 저쪽에서 녹음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부활되는. 네. 야, 그렇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월스트리트 팀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해방을 선포, 부채를 155억을 갚았다. 왜 미국 쪽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미국은 우리보다 참 양반인데요. 미국은 아예 이 약탈적 대출 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틸님이 말씀하신 대로 빌려간 천민자본주의의 미국조차도 우리보다 나아요. 금융 쪽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그럴 때 빌려준 쪽의 책임을 훨씬 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하고 그걸 이렇게 금지하는 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채권자,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대출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대출은 해주는데 각오해라. 뭐냐면 니네 쉽게 떼인다. 그래서 파산 면책이 쉽습니다. 파산 면책도 쉽고 채무 조정도 되게 그 사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빌려주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빌려주지 않으면 떼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미국에서도 이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도 교육하고 의료예요.
그래서 그 에듀케이션론하고 이제 그 메디칼 론 이쪽은 면책의 비면책 채권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미국에서는 채권의 2차 시장에서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거래가 돼서 그 시민 단체에서 이게 너무 그렇다면은, 약탈적이다 해서 운동을 벌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사실은 정의로운 거야. 그렇죠. 정상이죠. 정상이죠, 네. 그게. 아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줘야지. 우리가 카드 쓰다 보면 그냥 이건 내가 지금 현찰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펑펑펑펑 써지게 되잖아. 뭐 10,000원어치 살 것도 뭐 30,000원까지 거 뭐 연말에 또 나오면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심리인 거 아니야? 근데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금융업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 쓰라고 하는 것도 참 무책임하고 나쁜 짓처럼 보이잖아요. 금융업체도 그런데 어쨌거나 돈 버는 금융업체도 그런데 정부가 한다면 그 짓을 그렇죠.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뭐 낙곱살 팀이 계속 이렇게 분노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건데 아까 이제 용띠리 소개해준 그 최경환 발언 같은 경우도 부채 늘어나도 아무 문제 없다. 집값 올라가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빌려 쓰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말 황당한 거냐는 거죠. 이 정부가 저는 가끔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국민행복기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들은 다 세금을 투입해서 그 빚을 갚아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국민행복기금이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국민행복기금은 뭐예요, 그럼? 은행들이 출자한 주식회사입니다. 원래는 공약 당시에는 공기업이 하는 것처럼 발표했다가 이게 딱 출범하자마자 주식회사로 지분을 다 은행들에 줬어요.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실채권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싸게 매입한 거예요. 행복기금이 채권을 얼마에 매입했냐면요. 3.4%에 매입했어요. 평균. 예. 평균 3.4%에 매입해가지고요. 50%를 깎아주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면 3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7만 원이 남죠. 이득이네. 예, 그래서 2018년에 추산을 해보니까 9천억 원이 남아요. 이 9천억 원을 아까 주주로 참여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다시 배분해요. 근데 제가 그 금융위에서 이 행복기금 관련한 성과 토론에 그 초대돼서 가서 제가 토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이 대상자가요, 월소득이 40만 원이에요. 그럼 40만 원인 사람의 평균 부채가 1,000만 원인데, 이걸 500만 원을 깎아주고, 5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47,000원씩 받아요. 40만 원 버는 사람한테 47,000원씩 10년간 기어코 뜯어내서 그걸 9천억 남겨서 은행들한테 꼭 배당을 해줘야 되냐. 정부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국민행복기금 출범할 때 언론들이 막 도배를 한 게 뭐냐면 세금 투입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고 막 이제 승토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은행들 장사시켜 준 거고요. 뜯어보면. 그리고 안 갚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헐값에 이제 아까 3.4%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4%에 사온 걸 가지고 이제 50%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은행들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건데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그 틀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 신원 다 확보해서요. 연락 안 되던 사람들 연락 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3.4%도 다 해소를 못할 걸 50%씩 해소를 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윤경 대표님이 토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 토 나온 게 맞아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공기업이 은행들의 부실채권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영업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꼽사리다를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 경제 꼼수. 경제에 이렇게 많은 꼼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네. 어려운 분들 지금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가 양분화돼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지금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디다 놀려야 되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50%라도 그냥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끝까지 몇십 년 동안을 나눠서 갚아야 되는 이런 아픔 속에 놓여 있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롤링 주빌레라는 이 운동이 참 궁금해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채 소각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국민행복기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채권을 사잖아요. 네. 사면 이제 그 채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부업체의 빚을 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큐파이 팀도 채권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1차 사서 태운 다음에 그거 더 이상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채권단들이. 근데 저희는 미국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빠요. 뭐냐면 비면책 채권이 아니라 우린 파산 자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채권들이 사실 부실 채권으로 대부업체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영세한 데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발품 팔아갖고 대부업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좀 내놔라, 기부를 해라.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사기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사거나 어쨌든 우리가 양도를 받으면 그 순간 그 채권의 주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다시 추심하는 게 아니라 네. 태워버린 다음에 통지서를 보내죠. 아, 무작위로? 네. 어허.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소각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당신의 채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통지서는 어디 주소를 어떻게 알아서 보내요? 내 빚이 소각됐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 채권을 양도받을 때 개인정보도 채권자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예. 그거를 다 같이 양도받는데, 아. 저희가 지금껏 한 게 몇 건을 얼마나 하셨어요? 소각시켰냐면요. 예. 네. 지금 한 300여 건 소각을 했어요. 예. 어렵게 하셨구나. 네, 근데 저희가 이걸 다 통지서를 보냈는데 네. 예, 6분이 답이 왔어요. 아하. 모르시는 너무 거예요. 안타깝다. 예, 우편물도 안 열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서우니까. 네. 거기 뭐 계속 독촉장만 예. 왔을 테니까. 네. 그럼 이 소각한 액수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300여 저희가 분이라면? 17억 원. 오유. 네. 근데 얼마의 돈을 모아서 17억 원을 소각한 거죠? 저희 돈 사실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시민들 아직은? 순금도 냈잖아요. 네? 저도 조금 냈고. 아, 그러니까 다 상담하는 교육비로 쓰고 있고요. 네네. 예, 실제로는 대부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 뜯어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와, 이 무서운 분이다. 너무 이거. 고맙다. 근데 야. 앞으로는 이제 돈이 대부업체한테 뜯어낼 수 있는 아니,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여러 사람 대부업체가 금융사보다 매입채권 추심업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행위는 한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채권을 사서 추심만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금융기법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 돈 빌려준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그 금융기법도 좀 알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 신사적으로. 그 꼬시죠. 사실은 어찌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까지 나가자면 정부의 공공성부터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정부부터가 사실은 업자들 편에 서서 계속 정책과 제도를 내놓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뭐 서민들 뭐 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면서 채무를 조정해주고 신용을 회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재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속는 거죠. 그냥 명분은 예. 그럴듯한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서 또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햇살론인가 뭐 있었지 않았나? 네네네. 그게 뭐지? 뭐 무슨 그러니까 사회적 아니 그 정부가 보증해서 이제 일반 은행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신용자들 그러니까 7등급 미만의 소득이 낮은 그러니까요. 이런 그게 이제 분들인데.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 하던 것을 미소금이요. 예. 그게 미소금이구나. 예, 네. 그걸 하던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오히려 서민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 누나는 미국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부채 탕감 운동 주도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데트 프로젝트? 이분이 이제 뉴욕대 교수 네. 앤드류 로스 씨. 이 얘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이 삼겹살집을 예, 로스 해가지고 구이를 좀 로스 구이 하신다는. 메뉴를 개발했던. 그래요. 낭설이 앤드류 있습니다. 로스. 채권 추심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빚을 전부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 추심업자가 당신의 부채를 아주 싸게 사들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뭐 모럴 해저드 이런 얘기가 우리 경제에서 종종 나오는데 빚 안 갚고 배째라 하는 거 이거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렇지만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들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경제 논리로 갖다 붙이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제는 한번 되물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시대랍니다. 1,000조 원 시대. 시한폭탄의 초침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 한번 내기 힘든 우리의 현실 이것은 맞는 것인가? 제 목소리 한번 내기 힘든 우리 가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정치는 쫄지 마. 오늘은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너 진짜 그러네. 기쁜 뜻이. 누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래요.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